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통신지원금 80만원, 설치 당일 즉시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견적만 받아봐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증정하니 더보기란 고정 댓글 혹은 1866-1009로 전화주세요. 안녕하세요, 축진막입니다. 파리와 토트넘의 슈퍼컵 결승 2대2로 비겼다가 파리가 승부차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파리는 바르콜라와 두엘을 동시에 기용했고요. 토트넘은 백스리 운영을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토트넘이 결승전을 맞춤으로 준비해온 것들, 파리의 경기력은 어땠는지, 그리고 이강인이 또 결정적인 활약을 했어요. 이강인의 활약은 어땠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건 토트넘이 참 준비를 잘해왔다 라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토트넘이 오늘 일단 백스리 운영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감독의 운영 능력 내지는 대응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평소 하던 포백으로 했을 때는 또 파리 생제르맹 상대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다고 판단이 들어서 센터백 하나를 늘리고 조금 더 수비적인 체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역습할 때는 공격권을 빠르게 소비를 해줬습니다. 중거리 슈팅이라든지 단순한 크로스 같은 걸 많이 올려서 완벽하진 않더라도 역습은 조금 덜 당할 수 있는 체제, 그리고 빠르게 수비 복귀를 할 수 있는 체제, 그 다음에 하나를 완벽하게 하기보다는 여러 번 크로스를 올려서 거기서 변수를 얻어내는 식으로 플레이를 했습니다. 또 단소의 롱스로잉 같은 것도 충분히 준비된 부분이죠. 단소가 지금 왼쪽처럼 먼 거리에서 롱스로잉을 하면서 사이드라인에서 나가도 거의 코너킥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했습니다. 로메로, 히샬, 반더벤 같은 키 큰 선수들을 활용해서 그런 헤더로 변수를 창출해 보려고 한 거죠. 그리고 오늘 또 비카리오의 빌드업을 자제시켰습니다. 지난 시즌 토트넘이 비카리오를 이용한 빌드업, 양쪽에 센터백 두고 그 앞에 벤탄쿠르 두면서 다이아몬드 형태로 골키퍼의 짧은 패스를 많이 시도시켰다면 오늘 결승전에서는 비카리오가 대부분 롱킥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물론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에게 소유권을 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빌드업에서 짧게 패스하다가 공을 뺏길 일은 줄어들기 때문에 안정성은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경기 성향이라든지 토트넘이 원하는 포인트 같은 걸 보면 안정성은 높이고 한번 확률 싸움을 해보겠다, 요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오늘 좀 변화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프리킥 보통 종료 근처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골키퍼가 하프라인 넘어서까지 올라와서 프리킥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근데 하프라인 넘어서 프리킥 시도하고 저기에 키 큰 센터백까지 다 배치하는 겁니다. 이건 프랭크 감독이 경기 전에 무조건 지시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왼쪽에 5분 7초라는 시간 보이시죠? 토트넘은 이걸 5분 때부터 진행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승 같은 단판 무대에는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세트피스 상황 보통 여기서 공 찍어놓고 짧은 패스로 연결하면서 그대로 플레이할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토트넘은 이거 하나하나라도 기회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거 하나씩 모으면 또 파리 상대로 변수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오늘은 그게 좀 적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짜짜짜짜 쪼개가지고 파리를 공략하는 건 쉽지는 않고요. 이런 식으로 변수를 노리는 플레이, 지금 토트넘의 상황에 맞게 감독이 잘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골 한 번이라도 들어가면 결승전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하프라인 넘는 골킥을 센터백이 차는 게 아니라 골키퍼가 찬 거, 이것도 준비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높은 위치에서 토트넘이 압박할 때도 이 3미들맨 투맨을 잘 가동했습니다. 벤탄쿠르, 사르, 팔리냐 이런 선수들이 가운데 3명의 미드필더를 1대1로 묶습니다. 특히 이제 사르가 비티냐를 묶었었는데 저는 이 사르가 자신의 역할을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로파리그 결승전 때도 사르가 이런 식으로 중앙에서 기동력 보태주면서 잘해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파리 입장에서는 비티냐가 공을 잡고 돌아서지 못하는 거, 그건 이제 빌드업적인 측면에서도 되게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비티냐가 공 잡고 돌면서 게임 전체를 디자인하고 템포 조절하고 이런 역할을 맡았었는데 저렇게 등 뒤에서 강하게 압박해버리면 비티냐 말고 자꾸 다른 쪽으로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토트넘은 일단은 저 후방의 사령관을 먼저 묶어놨다, 이런 것들도
준비를 잘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토트넘이 이제 전방 압박할 때 4-4-2 체제로 압박을 했으면 사실 앞쪽에 있는 두 명이 반쪽 이렇게 막는 거기 때문에 비티냐 같이 중앙에 위치한 선수를 한 명이 막는 게 좀 애매해져요. 비티냐한테 따라가게 되면 나머지 반쪽이 비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토트넘이 결승전에서는 5-2-1-2 이런 느낌으로 나왔고 그 중앙에 튀어나왔던 미드필더 사르가 비티냐를 막는 게 딱 그 아구가 맞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드백은 누누 멘데스는 포로가, 하키미는 스펜스가 이렇게 데인마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토트넘의 그 데인 맨투맨이 잘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토트넘이 오늘 준비해온 전략이 완전히 통했다고 볼 수 있는 게 세트피스에서 2번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다 토트넘의 의도대로 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전반전의 반더벤 득점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프라인 넘어서 골키퍼가 킥을 하는 거, 그 비카리오가 킥을 하는 거에서 상황이 이어져서 반더벤의 득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비카리오가 킥을 하기 때문에 센터백들을 킥하는 데 쓰지 않아도 되고, 그렇다면 뭐 반더벤, 로메로, 팔리냐 이런 키 큰 선수들이 박스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키커를 비카리오로 선택해서 박스 안에서 공격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선수의 숫자를 늘린 점, 이런 것들이 적중했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후반 로메로 득점도 토트넘이 세트피스에서 준비한 느낌이 났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제 가운데 쪽에 토트넘 선수들과 파리 선수들이 막 겹쳐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살짝 저는 디테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히샬리송이 맨 바깥쪽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리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선수를 스크린 해줍니다. 농구에서 스크린하고 거기서 만들어낸 공간으로 돌아 뛰어 들어가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히샬리송이 자연스레 서 있으면서 파리 선수가 돌아가는데 시간을 좀 지연하게 만들고요. 로메로가 딱 거기서 세팅대로 움직입니다. 처음에 있었던 그 동그라미 위치에 있다가 킥이 시작되자마자 토트넘 본체와 다르게 멀리 돌아뜁니다. 완전히 약속된 플레이고요. 포로는 또 거기다가 정확한 킥을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로메로가 또 헤더. 이거는 두 가지가 잘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일단 토트넘의 코칭 스텝이라든지 선수들이 준비를 아주 잘해왔다. 두 번째, 준비를 잘하더라도 실제로 퀄리티 있게 인쇄해내는 거, 그거는 선수들의 몫이겠죠. 근데 포로, 로메로, 히샬리송 이런 선수들이 각자의 역할을 너무 잘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저는 토트넘이 끈적한 백스리 수비 시스템을 가동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그래도 파리에서 바르콜라의 개인 돌파가 성공하는 비중이 좀 높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포로 쪽에서 이제 바르콜라가 드리블을 성공을 한 거죠. 근데 토트넘이 이 백스리 수비 시스템, 그러니까 커버하는 시스템이 되게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포로 제치면 오른쪽 스토퍼 단소가 나가고요. 단소를 제치면 또 가운데 로메로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콜라는 끝까지 뚫으려면 계속해서 선수들이 나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중에 하나 팔리냐가 가운데 컷백 루트까지 같이 잘라주면 지금 그림과 같은 상황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이 백스리 시스템은 센터백을 미리 박아놓는 거기 때문에 이 가운데 센터백을 유동적으로 커버하는데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토트넘이 그 장점을 잘 살렸다. 그러니까 누가 나가도 로메로가 결국에 마지막에 커버 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단단한 수비가 됐었다. 그리고 이제 현대 축구에서 자주 이용하는 그 하프 스페이스라는 공간에 이제 백스리 스토퍼 중에 한 명이 미리 가 있다 보니까 사후 대응이 아니라 선제 예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토트넘이 수비적으로 경기에 임하는 데는 좋았다. 오늘 경기는 그래서 토트넘이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오다 보니까 저는 사실 토트넘이 무언가를 하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파리가 원하는 걸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느낌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사실 백스리라고 무조건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미드필더 내지는 공격수 한 명을 빼서 센터백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앞쪽에서의 장악력 같은 건 이제 순전히 숫자로만 따졌을 때는 조금 약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백스리의 스토퍼들을 유연하게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토트넘이 그 단계까지 가기에는 냉정하게 시간이 많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커버 시스템만 확실하게 체크를 하고 나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운영을 할 때는 어떻게 했냐?
롱킥도 많았고 어떤 탱탱볼 싸움, 공이 바닥에 잘 붙지 않는, 계속 통통 튀는 그런 싸움을 토트넘이 좀 유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파리가 좀 싫어하는 경기 양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파리 엘리케 감독은 공을 잡아놓고 자신들이 온전히 컨트롤하면서 게임을 운영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통통 튀는 양상은 그게 좀 안 됩니다. 롱볼 때리고 거기서 떨어지는 공 바운드 되고 그러면 이제 선수들끼리 몸싸움 붙겠죠. 그러다가 파울 나가는 빈도들이 훨씬 더 많겠죠. 그럼 파울에서 몸 일으키고 뭐 넘어지고 이런 것들 하면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비가 됩니다. 이런 양상의 팀이 사실 본인들이 게임을 이기는 것도 쉽지 않긴 하지만 상대가 이렇게 해서 시간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상대가 원하는 것도 하기 힘들어지는 게임 양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토트넘의 그런 컨셉이 맞아떨어졌고, 오케이, 나는 오픈 플레이보다는 세트피스에서 넣으면 돼. 그러니까 나는 세트피스 준비를 빡세게 할 거야. 그리고 오픈플레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잘 안 돼도 너네가 더 못하는 게 중요해. 요런 마인드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트넘이 저 아래의 과정, 롱볼, 바운드, 몸싸움, 파울, 시간 소모 이런 과정들을 많이 하면서 2대0 상황에서 꽤 오래 유지를 했었다. 그런데 이제 파리는 후반 교체가 되면서 이제 경기 상황이 좀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교체 멤버들이 들어오고 오늘 흐비차 나갔고요. 뭐 자이레멜이 나가면서 이강인이나 파비안 루이스 이런 선수들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교체 멤버들이 들어오면서 경기 분위기가 좀 바뀐 느낌이 있었고요. 이제 토트넘도 경기에 수비 많이 하고 또 체력을 소모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체력이 떨어지면서 70분 이전보다는 그래도 간격이 조금씩 벌어지는 느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면처럼 파리 선수들이 로테이션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뭐 이강인이 가운데 쪽에 있다가 바깥쪽으로 빠져나오고 하키미가 공을 잡은 순간에 왼쪽 메잘라였던 파비안이 갑자기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를 파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로테이션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조금 살아나는 느낌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토트넘도 2점 차 그리고 경기 시간 70분이니까 20분 정도 우리가 버텨볼만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70분 이후에는 무리하게 압박을 한다든지 너무 공격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고 일단은 수비적으로 잠가보자 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파리가 좀 70분 이후에는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면서 플레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하나 생기죠. 그게 바로 이강인의 깔끔한 중거리 슛인데요. 이제 크로스 올라왔던 상황에서 세컨볼을 비티냐가 잡고 바로 옆에 있는 이강인에게 툭 하고 밀어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강인이 비티냐의 패스를 받고 딱 퍼스트 터치하는 그 순간이 진짜 예술이었습니다. 저는 공격수 내지는 뭐 미드필더 이런 선수들이 슈팅의 퀄리티를 좌우하는 게 퍼스트 터치가 거의 99%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뭐 슈팅 임팩트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일단 저 무대에서 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퍼스트 터치만 잘 되면 슈팅 임팩트는 다 맞출 수 있는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어려운 게 바로 퍼스트 터치죠. 경기 중에서 선수들의 강한 압박을 생각하면서 그 긴급한 상황에 슈팅에 알맞게 딱 퍼스트 터치를 해놓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강인은 퍼스트 터치를 아주 잘 해놨습니다. 퍼스트 터치 잘 해놨으니까 어떨까요? 당연히 뭐 슈팅 같은 거는 잘 맞을 수밖에 없겠죠. 슈팅을 잘 찰 수밖에 없는 거리 그리고 강도. 이제 저는 퍼스트 터치 할 때 공이 너무 빠르게 굴러가면 그거를 정확히 임팩트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강인이 자신이 온전히 따라가서 슈팅 때릴 수 있을 정도의 강도로 살짝 잘 잡아놨다. 그리고 그렇게 퍼스트 터치를 예쁘게 해놓으니까 임팩트 당연히 뭐 이강인 정도의 선수라면 깔끔하게 맞춰낼 수 있죠. 그리고 사실 저렇게 먼 거리에서 땅볼로 슈팅을 한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 거리에서는 보통 이제 공이 떠서 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렇게 땅볼로 깔아서 힘 실어서 구석으로 때리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강인은 그 코스를 정말 잘 공략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때 득점했을 때가 84분 정도였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분위기 자체를 바꿨다는 게 일단 경기 전체적인 의미에서 저는 상당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트넘이 또 준비를 잘하기도 했지만 사실 이런 상황에서 이강인이 그런 것들을 잘 뚫어냈다. 그리고 파리가 냉정하게 이번 경기는 경기력이 그렇게 좋다고 말할 수는 없었는데요.
이강인의 득점 이후로부터는 파리가 그래도 알 수 없는 힘 같은 것들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라는 게 또 파리 쪽으로 막 쏠리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점골에 기점이 된 이강인의 반대 전환도 있었습니다. 이제 파리가 추가 시간에 득점을 했는데요. 여기서도 이강인의 반대 전환이 예술이었습니다. 제가 영상 중에 많이 언급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밀집 수비를 하는 팀한테는 반대 전환을 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반대 전환을 때리게 되면 그쪽으로 수비가 쏠려가고 또 그 공이 가운데로 와서 또 반대로 넘어가게 되면 수비가 계속 좌우로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선수들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추가 시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적인 거 그리고 또 토트넘에는 분명히 교체해서 들어온 선수들이 여러 명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좌우로 끌려다니는 순간에 그 수비 조직이 기계처럼 딱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럼 그러다 보면 공간이 생기는 거고요. 그 공간을 쭉 찔러서 변수를 만들 때가 많습니다. 이 모든 조건의 시작점이 되는 게 반대 전환인데 이강인이 여기서 반대 전환을 하면서 토트넘의 수비를 오른쪽으로 확 당겨버립니다. 이건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강인이 아니라 스페인 국적의 빈센트 이런 선수여도 제가 언급을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반대 전환이 가운데 쪽으로 넘어오고 다시 하키미 쪽으로 가면서 지금 보세요. 토트넘의 수비 조직이 갑자기 가운데 쪽으로만 몰려있는 상황이 돼 있잖아요. 반면에 파리는 측면에 선수들이 거의 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펜스하고 덴벨레 하키미 어떻게 보면 측면에 2대1 구조가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덴벨레가 여기서 오프사이드 트랩을 완벽하게 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자로 수비 라인이 맞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덴벨레가 저렇게 하프 스페이스를 들어가고요. 여기서 덴벨레가 가운데 쪽으로 빠른 크로스를 올려줍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덴벨레가 온사이드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토트넘 수비한테는 엄청난 위협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상황 자체가 토트넘 센터백들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왜냐? 토트넘 센터백들이 덴벨레보다는 뒤쪽에 있었고 그 다음에 하무스는 골대 쪽으로 뛰면서 그 공을 그 힘을 살려서 그대로 건드리면 됩니다. 반면에 토트넘 센터백은 골대 쪽으로 뛰지만 공을 걷어내는 건 반대편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덴벨레가 저기서 공을 잡은 상황 자체가 토트넘한테는 세팅이 매우 어렵게 된 상황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덴벨레 하무스만 잘하면 토트넘은 실점을 하게 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근데 덴벨레가 수비와 키퍼 사이로 빠른 크로스를 넣어줬고요. 하무스가 여기서 쉽지 않았어요. 공이 엄청나게 빨랐는데도 하무스가 그 빠른 공을 침착하게 컨택하면서 득점을 합니다. 저는 덴벨레도 잘했다고 보는데 이 하무스가 여기서 갖다 대는 거가 진짜 난이도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무스가 잘 마무리를 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 이강인의 반대 전환이 시작점이 되어서 이러한 득점이 또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승부차기에서는 토트넘이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토트넘 얘기부터 해볼게요. 저는 토트넘이 그래도 자신감을 좀 얻을 수 있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팀과의 게임에서도 대응 방법을 어느 정도 깨달았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토트넘이 활용했던 세트피스 같은 것들은 계속 가져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토트넘이 필드 플레이 상황에서의 득점 방법을 조금 더 고민을 한다면 저는 공격적인 우려도 좀 떨쳐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토트넘이 오늘 세트피스 보여준 거 단소의 롱스로인, 프리킥 과정에서 약속된 움직임, 비카리오가 올라가서 프리킥 때리는 거 이런 것들은 너무 잘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세트피스는 매번 득점이 불가능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운적인 요소가 무조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확률상으로 내가 100%를 채울 수 있는 그게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는 자신들이 통제하면서 득점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트피스는 지금처럼 똑같이 가져가고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역습에서의 패턴 플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갈고 닦으면 저는 토트넘이 공격적인 우려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토트넘이 백스리 수비 운영하는 거는 저는 상당히 희망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리 생제르맹은
강팀은 강팀이다. 왜 이 팀이 최근에 우승컵을 싹쓸이 하는지 알 수 있었던 그런 게임이었다. 사실 오늘 경기력은 냉정하게 파리가 좋은 편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왔던 미드필더의 유기적인 로테이션, 풀백들을 활용한 공격, 이런 것들 냉정하게 많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토트넘이 맞불을 놔줘야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토트넘도 맞불놓기를 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준비해온 거에 조금은 말린 느낌이 있었죠. 그런데 강팀은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질 걸 비기고 비길 걸 이겨버립니다. 그게 이제 오늘 파리였던 거고, 마지막에 따라잡는 기세라든지 그리고 선수들 개개인의 체급,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강팀다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부차기도 더 침착하게 잘 찼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파리가 강팀인 이유를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